큰 길에 도착하여 농부에게 지리를 물어보고 그곳이 정가집임을 알았다. 호북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호남을 가려면 장강을 건너가야 했다. 저구는 시장에 도착하자 은자를 꺼내 음식을 사 먹었다. 부두에 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강에서 보상에게 쫓기던 일을 떠올렸다. 정말 무서웠었는데 오늘은 유유히 다시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하루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강을 건너 남쪽 부두에 도착하자 저구는 배를 내려 마을로 들어섰다.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저구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을 했다. 7, 8명의 사내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구타하고 있었다. 노인은 청색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으로 보아 착실한 사람 같았다. 7, 8명의 남자들은 맨발의 기장이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 물고기 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어부인 모양이었다. 저구는 보통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 이상 구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곳을 떠나려 했다. 이때 노인이 발을 날려 한 명의 어부를 걷어찼다. 그 노인은 무공을 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구경을 했다. 노인은 혼자였고 적은 많았는데 또 3명의 어부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다른 어부들도 많았는데 감히 덤벼들지를 못했다. 갑자기 한 어부가 소리쳤다. 두목님이 오신다. 두목님이 오신다. 강 쪽에서 2명의 어부가 뛰어오고 있었으며 뒤에 3사람의 어부가 따라오고 있었다. 3사람의 보법이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눈에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3사람은 가까이 도착했다. 그중 한 사람은 40여 세 정도의 얼굴에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어부를 한번 보고 말했다. 너는 누구이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우리 화용연에 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 그는 분명 노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 번도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저구는 강을 건넌 뒤 어느새 호남의 화용연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그 노인이 말했다. 난 단지 돈을 가지고 고기를 사려는 것뿐인데 사람을 괴롭히다니 무슨 말이냐? 두목은 옆에 서 있는 어부에게 말했다. 왜 싸웠어? 그 어부가 말했다. 저 노인이 꼭 이 금색 잉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색 잉어는 얻기가 힘들어 팔지 않고 두목의 약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 금색 잉어를 꼭 사야겠다고 우기며 우리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잉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목은 몸을 돌려 처음으로 노인을 바라보고는 말했다. 그대의 친구가 남사장에 부상당했소?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했다. 난 홍사장, 남사장 같은 건 몰라. 우리 집 주인께서 술을 마시는데 잉어를 안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며 돈을 주며 사오라고 하셨어. 천하에는 고기를 팔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떤 고기를 사지 말라는 규칙도 없지 않나. 두목이 웃으면서 말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함을 말해보구려. 만약 좋은 친구라면 이 금색 잉어를 그냥 줄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남사장을 치료하는 옥기환을 주겠소. 노인의 얼굴색이 더욱 굳어졌다. 얼마가 지나자 노인은 말했다. 당신은 누군데 남사장을 알지? 어떻게 옥기환을 가지고 있지? 혹시. 두목이 말했다. 난 남사장을 쓴 주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이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날려 손으로 광주리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 했다. 동작이 정말 빨랐다. 어부 두목은 냉소하며 말했다. 그렇게 쉬울 줄 알아. 그러면서 노인의 등에 일격을 가했다. 노인은 등에 일장을 맞으면서 재빨리 광주리를 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도망을 갔다. 어부 두목은 그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표창을 하나 꺼내서 노인을 향하여 던졌다. 표창은 파공성을 내며 정확하게 노인의 등을 향해서 날아갔다. 노인은 잉어를 빼앗은 뒤 기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도망치느라 등 뒤에서 표창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저구는 노인이 표창이 날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도망만 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빨리 땅에 있던 광주리를 하나 들어 표창을 향하여 던졌다. 그의 내공은 소멸되었기에 던진 광주리에는 힘이 없었으나 때마침 좋은 위치에서 표창과 마주쳤기에 굉음과 함께 표창은 정확하게 광주리에 맞았고 광주리는 땅에 떨어졌다. 노인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어부두목은 손으로 저군을 가리키며 욕을 했다. 야, 대머리 새끼야. 넌 어느 절에서 굴러먹던 중이냐? 왜 장강의 철장방에 일에 관여하느냐? 저군은 생각했다. 왜 날 대머리라고 욕을 하지? 어부두목이 화가 무척 나서 장강 철장방이라고 하자 정전의 말이 생각났다. 강호에는 크고 작은 방이 많으니 조심해라. 괜히 끼어들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두 손을 모아 절을 한 다음 말했다. 잘못했으니 형씨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어부두목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두 놈을 끌고 가. 이때 멀리서 은은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잠시 후 두 마리의 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을 따라 달려왔다. 노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내 주인님이 오셨으니 가서 말해보게. 어부두목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했다. 영검상협이다. 잠시 후 그의 안색은 다시 오만하게 변했으며 이렇게 말했다. 영검상협이 오면 어때? 장강까지 와서 기세를 부리지는 못할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두 마리의 말이 그들 앞에 도착했다. 저구는 눈이 번쩍 뜨였다. 한 마리는 백마였고 한 마리는 황마였는데 두 마리 다 모두 아주 좋은 준마였고 안장이 매우 비싸 보였다. 황마 위에는 25, 6세 정도의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노란 옷을 걸쳤으며 키는 크고 말라 보였다. 백마에는 20여 세 정도의 소녀가 앉아 있었다. 흰색 바람막이를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데 왼쪽 어깨에 붉은 꽃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얼굴색이 약간 검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두 사람 모두 허리에 검을 차고 있었으며 손에는 말채찍을 들고 있었다. 두 마리의 말의 크기는 거의 같았으며 황색은 전부 노랗고 백마는 전체가 하얗다. 한 가닥의 잡털도 없었다. 황마의 목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걸려 있었고 백마의 목에는 백은으로 만든 방울이 걸려 있었다. 말이 움직일 때마다 두 개의 종은 은은한 소리를 내었다. 저구는 일생 동안 이렇게 멋진 인물은 처음 봤으며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정말 멋있다. 청년은 노인에게 말했다. 수복, 잉어는 찾았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노인이 말했다. 날이 금색 잉어는 찾았지만 저들이 팔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구타했어요. 청년은 또 바닥에 뒹굴고 있는 광주리와 그에 박혀있는 표창을 보고는 말했다. 누가 저 표창을 던졌소? 청년은 말채찍을 휘둘러 표창의 손잡이를 휘감고 낚아챘다. 이것 봐. 이것은 할미 표창이 아닌가? 소녀가 말했다. 누가 이 표창을 사용했느냐? 음성은 매우 청초해서 방울소리보다 듣기가 좋았다. 어부두목은 냉소를 치며 오른손의 칼을 흔들며 말했다. 영검상협이 최근 몇 년 동안 명성을 떨친 것을 장강철장방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기어오르기엔 힘들 것이다. 그의 말투는 강경했다. 영검상협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소녀가 말했다. 이런 할미 표창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독한 표창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사람에게 안 쓰고 광주리에 대고 연습을 했으니 괜찮아요. 수복이 말했다. 아가씨 아닙니다. 표창으로 절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저 스님이 광주리를 던져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저군을 가리켰다.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스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대머리라고 욕하는군. 언제 내가 중으로 변했지? 소녀는 저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던졌다. 고맙다는 표시였다. 저군은 그녀가 웃는 것을 보자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자 얼굴색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면서 어부 두목에게 말했다. 사실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말채찍을 날리더니 표창을 던졌다. 표창은 파공음과 함께 날아가더니 수십 길밖에 있는 나무에 꽂혔다. 팔 힘이 정말 대단했다. 어부 두목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더듬거렸다. 뭘 믿고 위세를 부리는 거요? 청년이 소리쳤다. 이걸 믿고 까부는 것이요. 말채찍을 들어 그를 쳤다. 그러자 두목의 칼을 휘감아 멀리 던져버렸다. 순간 청년의 말채찍은 다시 아래로 내리치면서 상대방의 하체를 공격했다. 어부 두목은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말채찍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감았다. 청년이 발로 말의 배를 찾아 황마는 급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어부 두목의 무공은 본래 뛰어나서 청년이 말채찍으로 그의 발을 잡았지만 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청년은 먼저 그를 허공에 뜨게 한 뒤 발을 땅에 닿지 못하게 하고 말을 달리게 하자 황마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부 두목의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나뒹군 채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어부들은 두목을 구하고자 했으나 황마는 이미 수십 길이나 달려가고 있었다. 청년은 잠시 달리다가 다시 채찍을 휘둘러 그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어부 두목은 무공이 상당했으나 결국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어부 두목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다. 소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리고는 말채찍을 휘두르며 고기가 쌓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한 번 휘둘러댔다. 고기가 담겨있던 광주리는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다. 광주리 안에 있던 물고기와 새우들이 이리저리 바닥에서 펄떡였다. 어부 두목은 평생 동안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지만 감히 다시 부두 위로 올라오지를 않았다. 노인은 금색 잉어가 들어있는 광주리를 열어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도련님 보세요. 입이 붉은 금색 잉어예요. 정말 크지요? 청년이 말했다. 자네는 빨리 객점으로 돌아가 사람을 치료하게. 노인이 대답했다. 예. 그는 저군의 앞으로 가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말했다. 스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군은 그가 말끝마다 스님이라고 부르자 기분이 이상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했다. 빨리 가게. 빨리 가게.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노인은 대답하고는 저군의 답을 듣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저군은 이 청년 남녀의 무공이 고강하고 인품이 고귀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말에서 내리지 않아 이름을 물어보기도 쑥스러웠다. 한참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청년은 가슴속에서 황금을 꺼내면서 말했다. 스님, 저희 집 노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으로 보살님의 향유를 사서 쓰시오. 그러면서 황금을 저군에게 던져주었다. 저군은 왼손으로 받자마자 다시 그에게 던져주면서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청년은 그가 금덩이를 받고 다시 던지는 수법을 보고는 그가 무공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다. 금덩이가 몸 앞으로 날아오기도 전에 말채찍을 날려 휘감았다. 스님께서는 무림의 무사이신 것 같은데 영검상협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저군은 그가 금덩이를 말채찍으로 잡고 이쪽 저쪽으로 흔들자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말했다. 조금 전에 저 어부 두목이 두 분께 영검상협이라는 말을 했는데 귀하의 존칭을 알고 싶군요. 청년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영검상협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오? 그러나 한번 코웃음을 칠 뿐 저군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 한 줄기 강바람이 불어 저군이 입고 있던 승복을 날렸다. 소녀가 놀라 부르짖었다. 저 사람은 서장 혈도문의 혈도학승이에요. 청년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맞군. 흥, 어서 꺼져. 저군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했다. 저. 소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낭자, 뭐라고 했소? 소녀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내 곁으로 오지 마. 징그러워. 저군은 더욱 당황하여 말했다. 뭐요? 그는 소녀에게 한 걸음 더 접근했다. 그때 소녀가 말 채찍을 허공에 한번 후려치더니 저군을 내리쳤다. 저군은 그녀가 설마 때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므로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말 채찍을 맞았다. 말 채찍은 그의 왼쪽 뺨을 거쳐 코를 지나 오른쪽 뺨까지 때렸다. 저군은 아픔에 정신이 아찔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날 때리는 거야? 소녀가 다시 말채찍으로 때리려 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말채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소녀의 채찍 기술은 너무나 높아서 그가 막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말채찍은 어느새 그의 목을 감아버렸다. 갑자기 등이 몹시 아파왔다. 청년이 말에서 발을 날려 저군을 찬 것이다. 그는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넘어졌다. 청년은 말을 몰고 그 위를 지나가려 했다. 저군은 너무나 놀라 급히 몸을 굴렸다. 띵땅, 띵땅. 음방울이 울리면서 소녀가 타고 있던 백마의 발이 그의 가슴을 짓밟았다. 저군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만약 급소를 밟히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우지직. 저군은 어렴풋이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